안녕하세요. 미손행동 안광현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 교재 98페이지의 증발기에 관한 영상입니다. 자, 먼저 증발기라는 건요, 교재 98페이지에 나와 있는 걸 그대로 한번 읽어보면 팽창 밸브를 통과한 저온 저압의 액냉매에 증발 잡료를 이용해 공기 또는 물과 열 교환시켜서 피냉각물로부터, 그러니까 온도를 떨어뜨리고 싶은 물체를 얘기하는 거죠. 그 물체의 열을 냉매에 흡수시킨다, 그러니까 열 교환을 시켜주는 그런 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 냉매의 상태에 따른 분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냉매 상태에 따른 분류라는 거는 증발기 내에 냉매 기체와 액이 같이 존재를 할 텐데 그 비율이 몇 %냐에 따라서 그냥 달라지는 거예요, 간단하게. 그래서 요거는 그냥 간단하게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자, 건식 증발기 같은 경우는 증발기 내에 그냥 냉매 액이 한 25% 정도의 비율이 되고 냉매가스가 한 75% 정도 되면 그냥 건식 증발기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자, 따라서 이 두 번째 특징에서 냉매액이 많지 않아 전열이 좋지 않다라고 되어 있죠. 증발기라는 건 금방 정의에서 말한 것처럼 냉매의 증발 잡료를 이용하기 때문에 냉매액이 적으면 적을수록 당연히 전열 효과는 좋지 않을 겁니다. 자, 반만핵식이라고 하면 냉매액과 증기가 50대 50 이렇게 비율이 있는 거고요. 자, 반만핵식부터 특징에서 보시면 유해수 장치라는 게 필요해요. 자, 유해수 장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자, 냉동기에 4대 사이클, 압축기, 응축기, 팽창 밸브, 증발기가 있다고 하면요. 자, 유해수 장치라는 거는 유분리기를 말하고요. 유분리기라는 거는 이름 그대로 오일을 분리하는 장치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걸 어디에 설치하냐면요. 보통 압축기 출구 쪽에다 설치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요렇게 유분리기가 설치가 되고요. 자, 유분리기를 설치하는 이유는 자, 냉동기 내부에서 오일이 하는 역할은 압축기의 윤활작용을 돕기 위해서 사용을 하는데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긴 했지만 궁극적으로 윤활 역할을 해주는 게 제일 중요한 역할이고요. 그래서 압축기를 떠난 오일이 응축기나 팽창 밸브 또 증발기까지 돌게 될 필요가 없습니다. 오일이 다른 배관까지 다 돌아버리면 이렇게 배관 내에 아주 얇게 유막이 형성이 됩니다. 배관 내부에 오일이 살짝씩 묻어가지고 자, 바깥에 어떤 열과 열 교환을 하는데 방해 역할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일은 웬만하면 압축기를 떠나서 다시 압축기로 회수를 해주시면 더 좋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오일을 회수해서 다시 압축기로 보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유분리기가 됩니다. 자, 이게 유해수 장치인데요. 자, 그러면 압축기 후단에 달린 이 유분리기를 이렇게 응축기와 팽창 밸브를 지난 이 증발기에서 냉매액이 50% 이상이 된 반만핵식부터는 왜 유해수 장치가 굳이 필요가 하냐? 자, 증발기 내부에 냉매액이 많다는 소리는요, 그만큼 증발기 내부의 온도가 낮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증발기 온도가 아주 낮기 때문에 오일 회수가 더 어려워집니다. 자, 온도가 낮을 때 오일 회수가 어려운 이유는요. 자, 오일은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점도가 묽어져요. 약간 물처럼 묽어지게 되고요. 온도가 낮으면 낮을수록 끈적끈적해지죠. 꿀처럼. 자, 그렇기 때문에 증발기에서 냉매가 증발을 하면서 점점 차가워질 때 이 오일의 점도는 점점 끈적해지겠죠. 그러면 증발기 출구 하부 부분에서 오일이 회수가 안 되고 그냥 배관에 딱 정체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압축기를 떠난 오일이 증발기에 많이 고이고 압축기로 돌아오지 않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증발기의 냉매액이 50% 이상 들어가는 반만핵식 이상부터는 유분리기, 즉 유해수 장치를 설치를 해줘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교재 99페이지로 넘어가서 만핵식 같은 경우는 냉매액이 75%, 냉매가스가 25%인데 역시나 유해수 장치가 필요합니다. 자, 이렇게 구분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4번에 이제 액순환이라고 되어 있죠. 액순환 증발기 같은 경우는요. 자, 증발기 내에 냉매액이 80%, 냉매가스가 20%,
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뭐 전열이 타 증발기보다 20% 양호하다 라는 건 당연히 냉매액이 많으니까 전열이 좋은 거고요. 자, 3번에 이제 저압수액기를 설치해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약간 생소한 단어인데요. 자, 이렇게 증발기가 있다고 하면요. 자, 원래는 압축기 쪽으로 가야 정상이긴 한데 이렇게 저압수액기를 설치하고 증발기 출구에서는 저압수액기 쪽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저압수액기 내부에서 상부에 떠 있는 기체는 다시 압축기로 가게 되고요. 움축기에서는 당연히 뭐 또 저압수액기로 이렇게 들어오겠죠. 자, 그리고 이 저압수액기의 하단, 이 액 부분을 밑에서 땁니다. 액만 나올 수 있도록. 그리고 이렇게 펌프를 설치를 하고요. 증발기 입구에다가 팽창 밸브를 설치를 해서 팽창을 시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80%가 액이 되고 20%가 기체라는 소리죠. 그래서 여기서 또 증발을 하고 나서는 다시 저압수액기로 들어가서 기체는 압축기로 가고 액은 다시 팽창 밸브를 지나서 증발기로 들어와서 증발 잠열에 의해서 열교환을 하는 방식입니다. 자, 이렇게 펌프를 설치를 해서 액을 순환시킨다고 해서 액순환 증발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특징으로는 이렇게 저압수액기가 설치된다 라는 특성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4번 같은 경우 이 액펌프는요, 이 저압수액기 위치보다 약 1.2m 정도 낮게 설치를 해야 된다 라는 거예요. 자, 뭐 공동현상 방지라고 하는데요. 그냥 뭐 거품이 일어나면서 액이 순환이 잘 안 되는 뭐 그런 현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요거는 나중에 공기조화 시간에도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 그냥 공동현상이라는 건 액이 제대로 잘 흘러가지 못하게 되는 어떤 현상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런 이유로 인해서 저압수액기보다 이 액순환 펌프는 1.2m 낮은 곳에다가 설치를 해야 된다. 자, 요런 특징만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99페이지 2번에 보시면 용도에 따른 분류가 나옵니다. 자, 이제 냉매 상태가 아닌 용도에 따라서 분류를 하는 증발기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건데요. 자, 용도라는 건 당연히 이제 어디에 어떻게 사용을 하냐에 따라서 증발기 종류가 또 생김새나 어떻게 또 증발시키는 방법 이런 것들이 다르다는 걸 의미하겠죠. 자, 분류로 첫 번째로는 공기 냉각이 있습니다. 자, 증발기라는 건 공기나 액체랑 열교환을 해서 피냉각물로부터 열을 이제 냉매에 흡수시키는 장치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자, 첫 번째로 공기, 그럼 이제 두 번째로 액체가 나오겠죠. 그럼 그 중에서 공기 냉각 부분을 먼저 보면요. 자, 첫 번째로 관코일식 증발기가 나와요. 자, 관코일식 증발기라는 건요. 자, 실무에서는 보통 나관 방식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렇게 냉동 창고가 있다고 하면요. 보통은 냉동 창고 천장에다가 자, 이렇게 증발기를 설치를 해가지고 열교환을 시키죠. 그런데 이런 증발기가 없고요. 천장이나 벽면 같은 곳에다가 배관을 길게 깔아요. 자, 이렇게 냉동기 실외기에서 배관이 온다고 하면요. 자, 천장에 이렇게 배관을 길게 깔고요. 이번에 벽면에도 이런 식으로 깝니다. 그렇게 해서 양쪽 벽면과 천장 그리고 뒤에 벽면 요런 데를 다 코일로 덮어요. 그렇게 해서 냉매를 증발을 시킵니다. 자, 증발기에 팬이 달려 있다고 하면요. 안에 배관이 좀 짧더라도 강제로 바람을 불기 때문에 열교환을 더 잘하겠죠. 그런데 송풍기 팬이 없이 이렇게 배관만 지나가게 되면 바람이 강제로 불지 않기 때문에 아마 배관이 짧게 되면 냉매가 충분히 증발하지를 못하겠죠. 그만큼 열교환이 힘들어지니까. 그래서 관코일식, 즉 나관 방식이라는 건요. 창고 내부에 냉매 배관을 아주 길게 이렇게 코일 방식으로 길게 꼬아 놓습니다. 그렇게 해서 대부분의 모든 벽들에 이렇게 배관이 설치가 돼서 창고 내부에 열을 흡수를 하는 겁니다. 자, 이런 방식을 관코일식 증발기라고 합니다. 뭐 쉽게 말해서 순수하게 냉매 배관만 가지고 열교환을 하는 거예요. 다른 장치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게 관코일식 방식이고 뭐 실무에서는 나관 방식이다 라고 부른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 두 번째로 멀티피드 멀티석션 증발기라고 나오는데요. 자, 일단 사용하는 건 동결용 선반에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암모니아 냉동기에 사용한다고 하는데요. 자, 멀티피드를 먼저 설명하기 전에 제가 캐스케이드 증발기를 먼저 설명을 할게요. 자, 3번에 캐스케이드 증발기고요. 자, 이렇게 팽창 밸브가 있고 얘는 그냥 플로트 밸브입니다. 플로트 밸브가 있고요. 자, 요 앞부분은 굳이 뭐 필요 없습니다. 이 플로트 밸브는 액 분리기에 그냥 수위, 액냉매 양을 조절하는 장치고요. 얘가 액 분리기예요. 액을 분리하는 기계고요.
액 불리기는 압축기에 냉매액이 가지 않도록 증발기에서 돌아오는 이제 냉매, 즉 증발기에서 이렇게 압축기로 돌아오는 도중에 혹시라도 증발기에서 차마 증발하지 못한 냉매액을 압축기에 들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증발기와 압축기 사이에다가 설치를 해요. 뭐 구조는 뒤에 제가 나중에 액 불리기 부분이 나오게 되면 설명을 드리긴 할 텐데, 뭐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입구는 이렇게 위에서 끝나고요. 출구 같은 경우는 이렇게 꼬아져 있어가지고 기체만 이렇게 통과를 할 수 있게 만든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액을 분리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자, 액 분리기에 대한 건 뒤에 나오기 때문에 일단 제가 이 정도만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일단 팽창 밸브를 통과한 냉매가 이 액 분리기를 넘어가서 자, 요렇게 관을 통과를 합니다. 투패스가 아니라 뭐 여러 개로 갈 수도 있겠죠. 뭐 요런 식으로 갈 수도 있긴 할 텐데 일단은 간단하게 그릴게요. 자, 요렇게 가서 자, 냉매액이 밑으로 갑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위로 올라와서 열교환을 해서 여기까지 왔을 때 기체는 액 분리기로 들어가요. 그리고 이 액 분리기에서 상부에서 배관을 따서 얘가 압축기로 갑니다. 증기는. 자, 여기에서 차마 증발하지 못한 냉매액이 있겠죠. 냉매액은 한 번 더 내려옵니다. 그리고 똑같은 방식으로 다른 것을 또 열교환을 해요. 자, 여기에서 또 증발한 냉매는 액 분리기로 들어가서 또 압축기로 가게 될 거고요. 여기에서 또 증발하지 못한 냉매액은 밑으로 떨어져서 또 다른 코일을 이렇게 지납니다. 그리고 증발한 냉매는 또 액 분리기로 들어가서 압축기로 들어가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한 배관을 통해서 이렇게 여러 군데의 코일을 통과를 해요. 요게 캐스케이드 증발기 방식입니다. 뭐 그렇게 되면 뭐 여기다가 뭘 올리고 해서 선반용으로 쓸 수가 있겠죠. 자, 이게 캐스케이드 방식이고요. 뭐 이원 냉동에서의 캐스케이드 요거랑은 조금 전혀 다른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음 2번을 보겠습니다. 자, 2번에는 멀티피드 멀티 석션 증발기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이 방식은 이 캐스케이드 방식이랑 굉장히 비슷합니다. 자, 여기에서 이름 뜻을 한번 보면요. 이 피드라는 게 뭐 영어 사전에 그냥 쳐보면 먹이를 주다 뭐 요런 뜻이고요. 이 석션이라는 건요. 흡입이죠. 자, 흡입이라는 건 압축기로 기체 냉매가 들어가는 부분을 흡입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멀티로 뭔가를 공급을 해주고 멀티로 압축기 쪽으로 냉매를 보내는 어떤 방식을 의미하겠죠. 자, 얘는 한 가지 배관이 계속 사이클을 도는 방식이라고 한다면 멀티피드 멀티 석션이라고 하면요. 똑같이 액 분리기가 있고요. 액이 차 있으면 뭐 간단하게 원리를 설명해 드릴게요. 이렇게 냉매가 들어올 거고요. 팽창 밸브를 지나서. 그 다음에 뭐 출구에서는 이런 식으로 꺾여서 기체만 나갈 수 있게 뭐 만드는 구조로 이렇게 간단하게 하고요. 자, 여기 액에서 배관을 따가지고 그냥 이렇게 돌립니다. 얘도 요렇게 돌려요. 얘도 요렇게 돌립니다. 자, 요렇게 하면 각자 액이 각자 들어가겠죠. 냉매액이 각자 들어가고 각자 나와서 들어가요. 그러니까 각 코일에다가 각자 멀티로 피드 공급을 해주고요. 각자 멀티로 코일 각자 석션 압축기 쪽, 흡입 쪽으로 보내준다. 뭐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캐스케이드 방식은 한 사이클이지만 멀티피드, 멀티석션은 각자 액을 공급하고 기체는 압축기 쪽으로 보낸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뭐 구조는 사실 내부에서 약간 액헤드 같은 게 또 있어요. 그래서 위에서는 냉매가 얘 안으로 흐르게 되고요. 이 안에 흐른 냉매액이 각자 코일, 입구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출구에서는 요 관이 아닌 바깥으로 기체가 발산이 돼서 이렇게 압축기로 가는 뭐 그런 원리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굳이 이런 내부 구조까지 상세하게 아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액 분리기에서 각자 냉매액이 들어가서 각자 또 기체가 나와서 압축기로 기체를 보내주는구나. 뭐 그 정도만 아시면 돼요. 그래서 두 개가 서로 구조는 비슷하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4번에 판형 증발기가 있는데요. 자, 판형 증발기 같은 경우는 실무에서 일을 하셨던 분이라고 하면 조금 헷갈릴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요. 자, 왜 그러냐면요. 판형 증발기라고 하면 자, 생긴 게 이렇게 네모나게 생겼어요. 그리고 정면에 구멍이 4개가 이렇게 뚫려 있어 가지고요. 뭐 예를 들어서 냉매가 밑으로 들어가서 밑으로 나온다고 하면 다른 브라이는 위로 들어가서 아래로 나오는 방식으로 열교환을 하는 증발기가 있습니다. 이걸 판형 열교환기라고 하는데요. 이걸 증발기로도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판형 지금 증발기 이 설명하는 게 얘는 공기랑 열교환을 하는 게 아닌데 왜 판형 증발기가 공기 냉각에 있지?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나온 판형 증발기는
이런 판형 열교환기의 증발기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혼동을 하지 않으셔야 돼요. 자, 공기 냉각에 있는 증발기에서 판형 증발기라고 하면요, 예를 들어 이렇게 냉매 배관이 여러 개가 이렇게 지나간다고 쳐요. 그러면은 설명에서 나온 것처럼 알루미늄 또는 스테인레스 판을 두 장을 요런 식으로 겹칩니다. 서로 위아래로. 그러면서 여기에 차가운 냉매가 들어가게 되면 이 판에 냉이 전달이 될 거고요. 그럼 이 주변에 있는 공기가 당연히 차가워지겠죠. 이런 식으로 열교환을 하는 게 판형 증발기예요. 판 두 개를 서로 겹쳐서 냉매 배관을 감싸는 겁니다. 자, 요게 저희가 가정에서 사용하는 냉장고가 이런 원리예요. 자, 이렇게 냉매 배관이 있다고 하면 뭐 뒤에서 서로 이렇게 계속 연결이 되겠죠. 지그재그로. 하여튼 이런 판에다가 이렇게 겹쳐서 만든 건데, 이 판이 하나의 벽이라고 치면 이 벽 여러 개 갖다가 이렇게 벽을 세워요. 마치 아까 관코일식 방식이랑 비슷한 겁니다. 냉매 배관이 이런 식으로 지나가겠죠. 그리고 안에다가 음식물을 넣어놓으면 이 주변의 공기가 차가워지면서 안에 음식물들을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도록 차가운 온도를 유지해주게 되죠. 자, 그런 방식이 판형 증발기입니다. 그러니까 나관 방식이랑 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관코일식 방식 같은 경우는 뭐 판이나 이런 걸로 감싸는 게 아닌 오로지 냉매 배관이 밖에 노출이 돼 있다라는 거고요. 판형 같은 경우는 이제 알루미늄이나 스테인레스 판으로 감싸고 있다. 그 정도 차이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5번에 핀코일식 증발기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이건 실무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정말 흔하게 볼 수 있는 건데요. 자, 이렇게 나관 방식으로 냉매 배관이 지나갑니다. 그럼 여기에다가 알루미늄 핀을 붙여요. 이렇게 촘촘하게 붙입니다. 이 알루미늄 판을 옆에서 보면 이렇게 네모난 판이고요. 구멍이 여러 개가 나 있어요. 그래서 냉매가 일로 들어가면 반대편에서는 이렇게 들어갔다가 또 여기로 와서는 이런 식으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이 구멍들을 계속 통과를 합니다. 그리고 이 핀은 이렇게 여러 장이 쭉쭉쭉쭉 나가요. 그럼 이 판 사이를 배관이 쭉 뚫고 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왔다 갔다 해요. 배관이. 입체적으로 그리면 약간 이런 식이고요. 자, 이렇게 핀이 촘촘하게 돼 있다고 하면 여기다가 또 송풍기를 설치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 팬이 돌아가게 되면 공기순환이 더 많이 되면서 열교환을 하게 되는 방식이고요. 이 핀을 부착하는 이유는요. 자, 이 냉매 배관에 냉매가 지나갈 때 냉매 배관 중간에 있는 냉매랑은 이제 바깥 부분이랑 열교환하기가 힘들겠죠, 아무래도.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 배관이 이 핀이랑 서로 닿아 있잖아요. 그러면 이 공기 중에 어떤 대류에 의한 열교환뿐만 아니라 이 핀이 가져가는 열에 의해서, 그러니까 대류뿐 아니라 전도에 의한 열교환까지 가능해지겠죠. 이 핀 전체적으로 이렇게 냉매 배관이 가진 냉기가 이렇게 전달이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요 사이사이를 바람이 쭉쭉 지나가게 되면 이 바람이 굳이 이 배관에 닿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판이 가진 냉기를 이 바람이 가져갈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창고에 차가운 바람을 넣어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따라서 이렇게 핀을 부착을 하게 되면 냉동기의 효율이 더 좋아진다. 다르게 말해서 전열, 열교환을 하는 면적이 넓어진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 판 없이 맨 공간에다가 이렇게 배관만 지나가게 되면 당연히 공기가 이렇게 배관이랑 만나는 부분에서만 열교환이 일어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런 사이사이 중간을 통과하는 바람은 이 배관이랑 열교환을 하지 못하고 그냥 통과되는 바이패스 팩터가 되겠죠, 아무래도. 자, 그냥 열교환 없이 지나가는 바람을 바이패스 팩터라고 합니다. 이건 이제 공기조화 시간에 나오는데요. 지금은 그냥 넘겨주셔도 되고요. 자, 열교환 못하고 이렇게 지나가는 바람이 생기겠죠. 그렇게 되면 효율이 나쁘기 때문에 이렇게 판을 설치함으로써 배관과 만나지 않은 공기가 이런 알루미늄 판과도 열교환을 하면서 지나갈 수 있게 도움을 준다. 그래서 전열 면적이 늘어난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공기 냉각에 관련된 내용은 이 정도로 끝내고요. 자, 두 번째로 액체 냉각이 있습니다. 자, 액체 냉각에서 첫 번째, 만액식 쉘앤튜브식 증발기가 있습니다. 자, 만액식 쉘앤튜브라는 건요. 자, 응축기 영상을 보셨던 분이면 쉘앤튜브 방식의 응축기를 보시면 이렇게 생긴 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쉘 내에 튜브가 지나가고 있었죠. 그리고 이쪽에도 이렇게 냉매가 들어오는 부분과 나가는 부분이 있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증발기 같은 경우는 입출구가 거의 비슷한 위치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응축기 같은 경우는 응축을 시킨 후에 하부에 냉매액이 가라앉으면서 냉매액만 나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밑에서 출구를 따는데요. 증발기 같은 경우는 그게 아니죠. 증발을 한 냉매 같은 경우는 상부로 뜨기 때문에
이렇게 상부나 아니면 이렇게 중간에서 땁니다. 네, 저는 일단 상부에다가 입출구를 그려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가 응축기였다고 하면요, 쉘 내에는 냉매가 들어가고 이 튜브 내에는 냉각수가 흘렀었죠. 그런데 원래 증발기에서는요, 이 쉘 내에는 브라인이 들어가고요, 튜브에는 냉매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단 하나, 만액식 쉘앤튜브 같은 경우만 쉘에 냉매가 들어가고요, 튜브에는 브라인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만액식 같은 경우는 효율이 정말 좋아요. 이 큰 통 안에 냉매가 들어가기 때문에. 자, 그럼 안에서 브라인이 이렇게 통과를 하는 동안 냉매는 이렇게 통과를 하는데요. 자, 냉매가 여기서 들어왔을 때 여기를 꽉 차서 이렇게 흐른다고 하면 열교환이 정말 좋겠죠. 그런데 분명히 이 쉘에 비해서 입구는 작습니다. 그쵸? 그렇게 따지면 여기서 들어오는 냉매액이 이 쉘에 꽉 차서 이렇게 흐를 수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 만액식 쉘앤튜브 증발기에서는요, 안에 배풀이라고 하는 판을 부착을 해요. 이런 식으로 냉매가 지나가는 길을 차단을 합니다. 중간중간. 그렇게 되면 냉매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튜브와 열교환을 하면서 지나갈 수가 있겠죠. 이렇게 지나가기 때문에 열교환을 못하고 지나가는 튜브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더 증발도 잘 될 거고 전열 효과도 당연히 더 좋아지겠죠. 그래서 이런 구조로 만들어진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쉘 내에 냉매가 들어가다 보니까 만액식 쉘앤튜브 같은 경우는 이 증발기 내의 온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쵸? 그래서 브라인이 지나가다가 잘못하면 얼 수도 있어요. 냉매 때문에. 그래서 만액식 쉘앤튜브 같은 경우는 증발기 출구 쪽에다가 EPR이라는 거를 설치를 해요. EPR이라는 거는 증발 압력 조정기입니다. 에바포레이터 프레셔 레귤레이터라고 해가지고 증발 압력을 일정 압력 이하로 떨어지는 걸 방지를 해요. 증발 온도를 높임으로 인해서 브라인이 얼지 않는 압력까지 높여서 브라인이 얼지 않고 충분히 흐를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을 만들어주는 게 이제 EPR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는 온도가 너무 낮아지지 않게 뭐 온도 TC를 설치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온도가 너무 낮아버리면 브라인을 흘리지 않으면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단수 릴레이 같은 거를 설치를 해서 물이 흐르는 걸 이제 차단시키는 뭐 그런 장치를 또 설치를 할 수가 있어요. 요거는 그냥 전기 부품입니다. 자, 그래서 만액식 같은 경우는 냉매 온도가 너무 낮기 때문에 웬만하면 그 사용하는 브라인의 온도를 실시간으로 계속 사용하는 공업용으로 쓰이면 좋겠죠. 그래서 만액식 쉘앤튜브 같은 경우는 공업용으로 많이 쓰입니다. 그냥 온도를 떨어뜨리자마자 바로 현장 생산 라인에서 이 물을 계속 써서 물의 온도가 막 높아져요. 그런 상태에서 계속 순환을 하는 그런 방식의 현장에서 사용을 하면 좋겠죠. 자, 다음 두 번째로 건식 쉘앤튜브 증발기가 있는데요. 자, 건식 쉘앤튜브라는 건요, 만액식이랑 구조는 똑같습니다. 자, 요렇게 생겼고요. 자, 요런 식으로 똑같이 배풀이 달려 있습니다. 근데 얘는 쉘 쪽으로는 브라인이 흐르고요, 코일로는 냉매가 흐르게 돼요. 자, 요렇게 되면은 만액식에 비해서 냉매량이 적겠죠. 그래서 얘는 건식 쉘앤튜브 방식이 됩니다. 그래서 건식 쉘앤튜브라는 거는 그냥 요런 구조로 되어 있다. 그리고 쉘 내에는 브라인이 흐르고 튜브로는 냉매가 흐른다. 그리고 얘는 프레온 냉매 칠러 유니트에 많이 쓰인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 정도 특징만 가져가셔도 될 것 같아요. 자, 3번에 보델로 증발기가 나오는데요. 자, 보델로 증발기 설명을 잠깐 보면요, 구조는 대기식 응축기와 흡사하며 물 또는 우유 등을 냉각하는 데 사용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대기식 응축기 같은 경우는요, 위에 냉각수가 고이는 데가 있었고 밑에 또 냉각수가 떨어지는 그 받침이 있었죠. 그리고 배관이 이런 식으로 지나갔었는데요. 자, 보델로 증발기 같은 경우는 위쪽으로 예를 들어서 우유가 들어와요. 그리고 밑으로 우유가 나갑니다. 자, 위로 우유가 들어오면요, 여기가 조그맣게 구멍이 뚫려 있어가지고 우유가 흘러요. 그리고 이 코일로는 당연히 냉매가 흐르겠죠. 자, 이 냉매는요, 자, 서지 드럼이라고 하는 어떤 통에 담겨 있어요, 냉매가. 그럼 이 액냉매가 코일을 흐르게 됩니다. 증발기니까 밑으로 가겠죠. 자, 밑으로 들어가서 위로 올라가면 점점 증발을 하면서 증기로 변하면서 상부로 올라옵니다. 그쵸? 그리고 증발한 냉매는 다시 서지 드럼으로 들어오게 되겠죠. 그리고 압축기로 가게 되는 냉매는 이렇게 위에까지 올라와 있어서 압축기로 가는 구조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당연히 응축기에서 오는 것도 있겠죠. 자,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고요. 자, 우유가 들어가서 차가운 냉매 배관으로 떨어지면서 차가워진 우유가 다시 출구로 나가는 그냥 그런 방식입니다. 대기식 응축기랑 아주 흡사하죠. 그래서 보델로 증발기는
물이나 우유 같은 어떤 액체를 냉각시키기 위한 증발기인데, 방식은 뭐 상부했다와 하부했다 이런 식으로 돼 있어서 상부했다로 우유 같은 액체가 들어오게 되면 밑으로 떨어지면서 냉매 배관과 열 교환을 하면서 온도가 떨어진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당연히 우유랑 열 교환을 한 냉매는 증발을 하면서 서지 드럼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보델로 증발기는 그냥 교재에 나온 대로요, 대기식 웅축기하고 구조가 비슷하고 물이나 우유 같은 액체를 냉각시키는 데 사용된다, 뭐 그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교재 100페이지 쪽에 쉘 앤 코일식 증발기가 나옵니다. 자, 쉘 앤 코일식 같은 경우는요, 자, 쉘 앤 코일식 응축기랑 역시 구조가 비슷해요. 어떤 큰 쉘 하나가 있고요, 이 쉘에는 당연히 입출구가 있을 겁니다. 그쵸? 자, 쉘로는 브라인이 들어가고요, 자, 요렇게 코일로는 냉매가 들어가게 됩니다. 자, 냉매가 들어가서 요렇게 코일 형태의 배관을 지나서 출구로 나가게 되고요, 쉘 내로는 브라인이 들어와서 요 안에 차 있겠죠. 그러면 지나가는 냉매에 의해서 이 쉘 안에 브라인은 당연히 온도가 낮아질 겁니다. 그쵸? 그렇게 온도가 낮아진 브라인은 출구 쪽으로 나가면 되겠죠, 그냥. 자, 요런 구조가 쉘 앤 코일식입니다. 자, 증발기 같은 경우는 이 쉘 안에 냉매가 들어갔었고 코일 안에 냉각수가 들어갔었지만, 증발기 같은 경우는 이제 반대가 돼요. 자, 만액식 증발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쉘 안에 브라인이 들어가죠. 웅축기로 따지면 냉각수가 들어가는 건데, 자, 웅축기 같은 경우는 요런 쉘 안에 냉매가 들어갔지만, 그리고 이 코일로는 냉각수가 들어갔었는데 왜 증발기는 반대로 이용을 하는지 뭐 궁금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웅축기 같은 경우는요, 이 큰 통에 냉매가 들어와 줘야 얘가 뭐 수액기 역할도 가능한 것도 있긴 한데요, 많은 양의 냉매에 온도를 또 빨리 웅축 액화를 시켜야 되는, 그게 바로 웅축기였죠. 그래서 액이 이렇게 찬 게 웅축기인데, 냉각수가 튜브로 흘러줘야 많은 양의 냉매를 빨리 웅축 액화를 시킬 수가 있겠죠, 양으로 봤을 때. 그래서 효율을 봤을 때 웅축기 같은 경우는 냉매가 쉘 안으로 들어와 줘야 됩니다. 자, 그런데 증발기 같은 경우는 반대가 돼요. 이 쉘 안에 왜 브라인이 들어와 있냐, 냉매가 이 브라인에 의해서 다 증발이 돼야 돼요. 근데 오히려 이 쉘 안에 냉매가 들어와 버리면 이 코일을 통과한 브라인의 양은 아무래도 이 쉘 안에 있는 다른 매개체에 비해서 양이 적겠죠, 코일에 있는 그 액체는. 따라서 코일에 브라인이 흘러버리면 쉘 안에 냉매를 충분히 증발시키기에는 양이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냉동기에서 냉매는 분명히 증발기에 들어가서 다 증발을 해야 압축기에 냉매액이 안 들어가요. 그러면서 안전하게 압축기가 운전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결론은 효율 때문인데요, 증발기 같은 경우는 브라인의 양이 더 많아야 냉매를 충분히 증발시킬 수가 있는 거였고요, 응축기 같은 경우는 최대한 많은 냉매의 기체를 액체화 시켜야 되기 때문에 많은 양의 냉매를 쉘 쪽으로 넣는 겁니다. 결국은 효율 문제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서로 냉매의 위치가 다른 겁니다. 자, 다음 5번에 헤링본식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헤링본식은 다른 말로 탱크형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자, 내용을 읽어보면요, 제빙장치에 브라인 냉각에 사용되며 상부에는 가스헤터, 하부에는 액헤터가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뭐 구조를 그려드리면 이렇게 액불리기 같은 게 있고요, 액이 차 있을 거고 이렇게 냉매가 들어오겠죠. 그리고 상부에 가스헤터가 있고요, 하부에는 액헤터가 있습니다. 그럼 이 사이를 이제 배관으로 이어줘야 되는데요, 단순히 일자로 하진 않습니다. 더 길게 이렇게 시온 모양으로 배관 구조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이 부분을 이렇게 탱크에다가 담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 브라인을 담게 되면, 자, 들어온 냉매가 액체는 하부로 들어가서 상부로 올라가게 되겠죠, 증발을 하면서. 그러면서 들어온 가스는 이렇게 상부를 통해서 나가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탱크를 만들어 가지고 브라인의 온도를 낮추기 때문에 뭐 탱크형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자, 헤링본이라는 거는 이 배관의 구조를 말합니다. 저희가 왜 집안의 인테리어를 할 때 바닥에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시옷자 모양으로 이렇게 바닥을 만드는 면이 있죠, 요걸 헤링본식이라고 해요. 그래서 배관이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헤링본식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브라인을 담는 탱크가 또 별도로 있기 때문에 그냥 탱크형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헤링본식은 이제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계속해서 100페이지에 보시면 3번에 증발기에서의 원인 및 영향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증발기에서는 분명히 시스템상으로 어떤 원인이 발생이 될 것이고 그거에 대한 어떤 영향이 있을 거예요. 그쵸? 자, 그 중에서 첫 번째로 자, 증발 압력이 낮아지는 원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증발 압력이 낮아지는 원인이고요. 증발 압력이라는 건 냉동기에서 저압 부분을 의미합니다. 자, 그럼 이렇게 압축기, 응축기, 팽창 밸브, 증발기가 있을 때 자, 고압 부분은 대략 한 15바 정도였고 저압은 3바 정도로 운전을 하고 있었다고 쳐요. 그런데 어느 날 저압이 1바까지 쭉 떨어져 있습니다. 평상시에 분명히 3바로 돌아야 되는데 저압이 낮아졌어요. 갑자기 어느 순간. 자, 그랬을 때 그 원인이 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증발기 코일 및 핀의 적상 과대시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이렇게 증발기 코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핀이 있겠죠. 그리고 팬이 돌아갈 거예요. 그쵸? 자, 이 증발기를 통과하는 냉매는 굉장히 차가워요. 그쵸? 온도가 실내 온도가 많이 낮다 그러면 이 냉매 온도는 뭐 마이너스 10도, 마이너스 15 또는 뭐 마이너스 20도까지 쭉쭉 떨어집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 냉동 창고에 공기가 있겠죠. 대기 중에 그 공기가 이 핀에 달라붙어요. 그러면서 자, 얼어요. 그 언 상태에서 얼음이 점점 더 커지면 이 핀을 점점 막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바람이 아무리 팬이 분다고 하더라도 이 핀 사이를 통과할 수가 없겠죠. 얼음이 막고 있으니까.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이 관에 흐르는 냉매가 공기랑 열교환을 하지 못하니까 증발을 하지 못합니다. 증발을 하지 못하니까 액상태의 냉매가 기체화되지 못한다는 뜻이죠. 그렇게 되면 최적이 늘어나지 않으니까 저압은 평상시보다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쵸?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냉각관 내에 유막이 과대시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제가 아까 분명히 압축기 출구 쪽에 유분리기라는 걸 설치를 한다고 했었죠. 그런데 이 유분리기를 설치를 하더라도 뭐 오일이 굉장히 많거나 그러면 또 다른 어떤 이유로 인해서 오일이 많이 넘어갔다고 하면 아무래도 이 증발기까지 오일이 많이 오겠죠. 그렇게 되면 증발기에 배관이 이렇게 있을 때 원래는 유막이 이 정도 얇게 생성이 된다고 쳐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이유로 인해서 뭐 오일이 좀 과다하게 들어갔다거나 해서 증발기 쪽으로 오일이 많이 오게 되면 오일층이 이렇게 두꺼워져요. 만약에. 그리고 이 안으로 이렇게 냉매가 흘러요. 그렇게 되면 이 오일층에 의해서 공기랑 열교환을 하기가 더 힘들어지겠죠. 즉 냉매가 그만큼 더 증발을 못하겠죠. 그러니까 저압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팽창 밸브 궤도 과소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팽창 밸브로 예를 들어서 냉매가 그냥 1리터 정도가 흘렀다고 쳐요. 평상시에. 그렇게 해서 압력을 3바로 형성을 시켰는데 누군가가 이 팽창 밸브를 조금 잠가요. 그렇게 돼서 얘가 0.5리터 밖에 흐르지 않는다면 절반의 냉매가 흐르게 되겠죠. 당연히. 그러면 당연히 압력도 뭐 꼭 비례하진 않겠지만 대략적으로 줄어든 만큼 압력도 줄어들겠죠. 자, 요 얘기를 하는 거고요. 결국 팽창 밸브가 많이 잠겨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4번에 냉매 충전량 부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팽창 밸브가 아무리 많이 열려 있어서 냉매를 많이 흘릴 수 있는 상태가 되었더라도 실제로 이 냉동기 안에 들어있는 냉매양이 적다면 압력 형성이 안 되겠죠. 증발기에서. 그리고 5번 팽창 밸브 및 필터가 막혔을 경우 되어 있는데요. 이물질이나 어떤 수분이 팽창 밸브로 와서 얼어서 팽창 밸브를 막게 되면 당연히 냉매가 흐를 수 없으니까 저압은 점점 떨어질 거예요. 그쵸? 자, 그리고 액관 쪽에 분명히 이렇게 필터가 또 달립니다. 필터를 거쳐서 팽창 밸브로 가게 되는데 내부에 이물질이 너무 많아가지고 필터가 꽉 막혔습니다. 자, 냉매가 이 필터를 통과하지 못하기 때문에 냉매는 결국 팽창 밸브까지도 가지를 못합니다. 따라서 증발기에서도 냉매양이 부족해지기 때문에 저압의 형성이 당연히 안 되겠죠. 자, 6번에 플래시가스가 발생하였을 경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액관에서 어떤 햇빛이 비쳐가지고 냉매가 증발을 했어요. 자, 지금 이 강의 영상 바로 전 영상이 플래시가스에 대한 영상입니다. 그 영상을 보셔도 돼요. 근데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원래 증발기 내에서 냉매가 증발을 하면서 압력 형성이 되는 건데 냉매액이 증발기가 아닌 다른 곳에서 증발을 한 상태에서 이미 들어와 버리면 증발기에서 더 이상 뭐 증발해서 압력이 늘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저압은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액체가 들어와서 증발을 하면서 압력이 더 커져야 되는데
이미 기체가 들어와 버리니까 당연히 뭐 압력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증발기 입장에서는. 자, 그렇기 때문에 플래시가스가 발생돼도 저압이 낮아지는 원인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부하감소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7번의 부하감소 시인데요. 자, 이렇게 냉매가 정상적으로 잘 흐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창고 안에 평상시에는 물건이 이렇게 많아요. 꽉 차가지고 이 물품에서 나오는 열기가 증발기 코일을 통과를 하면서 열교환을 해요. 그런데 어느 날 물건이 절반으로 줄어버렸어요. 그러면 이 창고 내부의 열도 거의 2배 정도로 줄어버리겠죠. 그렇게 되면 이 열기가 이 냉매를 증발시키는 양도 당연히 적어질 거예요. 그쵸? 그걸로 인해서도 당연히 저압이 낮아질 수가 있겠죠. 그만큼 냉매가 증발하지를 못하니까요. 최적이 늘어나질 못하기 때문에 압력이 늘어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증발 압력이 낮아지는 원인으로 이렇게 7가지 정도의 원인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로 증발 압력이 낮을 경우 냉동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인데요. 자, 교재 보시면 첫 번째로 증발 온도 저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압력이 낮아지면 온도도 낮아지기 때문에 그만큼 증발 온도는 저하하게 됩니다. 뭐 요거는 쉽게 아실 것 같고요. 다음 압축비 증가죠. 요것도 제가 많이 설명을 했었습니다. 자, 압축비라는 건 고압의 절대 압력 나누기 저압의 절대 압력이었죠. 그러니까 저압이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압축비는 상승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리고 3번에 윤활유 탄화 및 열화라고 되어 있죠. 근데 압축비가 증가하면 윤활유가 탄화되거나 열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였죠. 제가 그룹으로 묶으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교재는 안 나왔지만 소요동력, 압축기의 소요동력도 상승할 것이고 토출 온도도 상승할 것이고요. 뭐 냉매 순환량도 당연히 감소할 거고요. 얘네들은 증가고요. 뭐 이런 식으로 그룹으로 같이 따라다니는 애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만 외워주시면 다 해당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교재에서는 증발 압력이 낮을 경우에 대해서만 얘기를 했었는데요. 뭐 만약에 증발 압력이 높을 경우라고 하면은 당연히 낮아지는 경우에 반대가 되겠죠. 반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네 번째로 CA 냉장고가 나옵니다. 자, CA 냉장고는요. 자, 일단 내용이 거의 전부라고 보시면 돼요. 내용을 읽어보시면 첨가물의 저장성을 좋게 하기 위한 것으로 산소를 3에서 5% 감소시키고 탄산가스를 3에서 5% 증가시켜 첨가물들의 호흡작용을 억제하면서 냉장하는 냉장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냉동창고가 있는데 사과가 있어요. 근데 이 사과 주변에 공기를요, 여기서 산소를 3에서 5% 정도는 줄여요. 근데 탄산가스는 오히려 3에서 5%를 늘려버립니다. 그럼 얘네들이 호흡하는 게 많이 다운이 된대요. 그렇게 되면 얘네들이 그만큼 더 오래 가는 거예요. 신선하게 오래 보관을 할 수가 있게 되는 창고고요. 자, 이런 첨가물들을 오래 보관하기 위해서 만든, 자, 산소는 줄이고 탄산은 늘린 이런 창고를 다 통틀어서 CA 냉장고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그래서 문제에서 뭐 첨가물을 저장하는 뭐 창고 어쩌고 저쩌고 나오면 답은 CA 냉장고가 되는 거고요. CA 냉장고에 대한 문제가 나온다고 하면 뭐 산소와 탄산을 뭐 몇 % 늘리고 줄이냐 하면 3에서 5% 고르시면 되는 거고요. 또는 뭐 산소는 3에서 5% 줄이고 탄산은 3에서 5%뭐 늘린다. 뭐 이런 식으로 답을 골라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 CA 냉장고는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갈게요. 설명이 곧 문제이자 답입니다. CA 냉장고 같은 경우도 문제에서 가끔씩 좀 잘 보이기 때문에 외워주시면 좋고요. 뭐 중요한 거는 첨가물을 저장한다라는 거고요. 산소가 감소고 탄산가스는 상승시킨다는 거, 증가시킨다라는 거를 꼭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자, 다음 5번에 보시면은 브라인의 동파 방지 대책이라고 나오는데요. 자, 일단 쉘앤튜브 방식으로 예를 들겠습니다. 자, 이렇게 쉘이 있고요. 자, 이렇게 냉매가 흐르는 배관이 있었죠. 튜브가 있었고요. 이렇게 브라인이 통하는 입구와 출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이렇게 배풀이 있었죠. 그래서 브라인이 이렇게 모든 냉매 배관과 열교환을 할 수 있도록 배풀이 설치가 됐었던 거고, 브라인은 이런 식으로 지그재그로 흐르게 되겠죠. 자, 이 상태에서 이 쉘 내를 흐르게 되는 이 브라인이 동파가 될 수도 있어요. 자, 동파라는 건요, 얼어서 이 배관 같은 게 이제 깨지는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 그냥 어는 게 동파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런 브라인 같은 게 얼게 되면 이 쉘 내에 통과하고 있는 이 냉매 배관이나 이런 것들이 얼음에 의해서 눌리겠죠. 그러면 당연히 이 배관이 크랙이 가거나 찢어지거나 어떤 파손이 되겠죠. 자, 그거를 이제 방지하는 겁니다. 자, 브라인이 얼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은 동결 방지용 TC를 설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뜻은요. 자, 여기가 브라인 입구고요. 여기가 출구가 될 텐데요. 자, 여기에다가 온도 센서를 하나를 심어요. 그리고 만약에 증발기 내부를 흐르는 브라인이 어느 점, 빙점이 마이너스 15도 정도라고 쳐요. 만약에 마이너스 15도에 어는 물질인데 출구 온도를 체크를 해봤더니 한 마이너스 14.5도씨까지 떨어졌어요. 그렇게 되면 냉동기를 빨리 꺼버리는 겁니다. 아니면 뭐 마이너스 13이나 이렇게 더 높은 온도에서 냉동기를 멈춰주면 더 좋겠죠, 당연히. 왜냐면 출구에서 마이너스 14.5도를 체크했을 때는 이 내부는 어딘가가 이미 마이너스 15도까지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약간 여유를 좀 더 가지고 뭐 마이너스 10도씨나 이런 온도에서 이 냉동기를 꺼버리는 뭐 그런 방식을 채택을 하면 되겠죠. 아니면 뭐 다른 방법으로 이제 알람을 띄워준다거나 그런 식으로 해서 관리자에게 뭔가 알림을 발생시키는 뭐 그런 제어도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동결 방지용 TC를 설치한다 라고 되어 있는 거고요. 자, 두 번째로는 증발 압력 조정 밸브를 설치한다 라는 건데요. 자, 여기가 냉매가 들어가는 입구라고 쳐요. 자, 위쪽은 냉매 출구라고 쳤을 때 냉매 출구 배관 쪽에다가 EPR이라는 걸 설치를 해줍니다. 자, 에바포레이터는 증발기고요. 프레셔는 압력을 뜻하고요. 레귤레이터는 어떤 조종기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증발기의 압력을 조정해주는 장치입니다. 그 EPR을 설치를 해요. 그렇게 되면 이 내부에 압력이 쌓여서 얘한테 설정된 뭐 예를 들어 얘가 3바라고 치면요. 여기가 3바가 되기 전까지는 얘가 냉매를 통과시키지 않아요. 근데 이쪽에선 계속 냉매가 들어오기 때문에 압이 점점 높아지겠죠. 그러다가 3바가 되면 이제 조금 분출을 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저압 쪽에 압력을 맞춰주는 장치입니다. 자, 그래서 증발 압력 조정 장치를 설치를 해주는 것도 브라인, 동파 방지 대책이 될 수 있겠습니다. 저압이 높다라는 소리는 결국 냉매 온도가 높다라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브라인이 어는 온도까지 떨어지지 않겠죠. 자, 그렇게 방지하는 방법이 있고요. 자, 다음은 단수 릴레이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단수 릴레이라는 거는 이 브라인이 흐르는 양을 체크하는 어떤 장치가 있게 되면 그 장치가 이 단수 릴레이를 작동을 시킵니다. 그렇게 되면 냉동기를 꺼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브라인에 흐르는 양이 줄어들면 냉동기를 꺼버리는 장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브라인의 양이 줄어버리면 당연히 부하가 줄어버리니까 냉매의 압력이 줄어들겠죠. 자, 저압이 낮아지게 되면 저압 자체의 온도는 낮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압이 낮아지면 증발 온도도 낮아지고요. 자, 증발 온도가 낮아지면 당연히 브라인 온도도 낮아지겠죠. 물론 여기서 브라인 양이 많다 그러면은 상관없을 거예요. 그쵸? 자, 브라인 양이 줄어들고 그럼으로 인해서 증발 온도도 낮아지고 하다 보면은 브라인의 온도는 계속 낮아집니다. 그렇게 되면 어느 순간 얼 수도 있겠죠. 그럴 때는 이 냉각수를 아예 끊어버려요. 더 이상 냉각수 들어오지 마 하고 딱 차단을 시켜버리면 이 안에 냉각수가 없으니까 당연히 동파를 방지할 수 있겠죠. 물론 이제 냉매가 증발을 못하기 때문에 냉매액이 흐를 수는 있겠는데요. 그렇게 되면 브라인의 출구 온도도 많이 낮아질 것이고요. 뭐 여러 가지 안전장치에 의해서 멈출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단수 릴레이를 설치를 해서 브라인이 어는 거를 막는 장치도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4번에 부동액 첨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부동액이라는 건요, 저온에서도 얼지 않는 그냥 액체라고 보시면 돼요. 자, 물은 0도씨에 얼죠. 근데 물에다가 부동액을 섞게 되면 마이너스 10도에서도 얼지 않는 물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농도를 더 진하게 하면 마이너스 40도가 돼도 물은 얼지 않도록 변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액을 넣으면 넣을수록 분명히 뭐 한계치는 있겠지만 어는 점을 분명히 낮출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현재 마이너스 15도가 되었는데 브라인이 얼었어요. 그러면 부동액을 더 넣어가지고 마이너스 15도에도 얼지 않게 만들어주면 당연히 동파를 방지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부동액을 첨가하는 것도 동파 방지 대책으로 볼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교재 101페이지에 보시면은 냉수 펌프와 웅축기의 인터락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인터락이라는 거는 가로 안의 내용을 보시면 냉수 펌프가 작동하지 않으면 압축기가 기동하지 않는 제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증발기에 브라인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분명히 어떤 펌프가 있었을 거예요. 그쵸? 자, 이 펌프에 의해서 냉각수가 들어오고 나가고 할 텐데 이렇게 물탱크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브라인이 차 있으면
펌프가 돌면서 브라인을 증발기에다가 넣어주고 다시 물탱크로 돌아가고 이런 식으로 순환을 하게 될 텐데요. 자, 냉동기가 돌기 전에 이 펌프를 먼저 순환을 시킨 상태에서 냉동기가 돌아가면 서로 열교환이 되겠죠. 그런데 아직 브라인이 순환하지도 않고 있는데 냉동기가 먼저 돌아버리면 요 안에 있는 증발기 안에 있는 브라인은 그 자리 그대로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돌아가는 냉동기에 의해서 당연히 계속 온도가 쭉쭉 떨어지겠죠. 뒤에서 온도가 높은 브라인이 계속 들어와 줘야 되는데 아직 펌프가 돌질 않으니까 요 안에서 계속 온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정체되어 있는 브라인이. 따라서 냉동기를 제어할 때는 이 펌프를 먼저 가동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 펌프가 돌고 있다라는 신호를 먼저 냉동기에다가 보내주고요. 냉동기가 이 신호를 받은 다음에 냉동기를 가동시키는 그런 제어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락이라는 말 자체는 얘가 돌 때는 얘가 돌지 마, 또는 얘가 돌기 전까지는 얘가 돌지 마, 약간 이런 걸로 보시면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퀴즈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렇게 사람 2명이 있습니다. 자, 사회자가 문제를 먼저 냈을 때 A라는 사람이 먼저 부저를 눌렀어요. 그렇게 되면 이 B라는 사람은 버튼을 아무리 눌러도 부저가 울리지 않습니다. 그렇죠? 사회자가 리셋 버튼을 누르기 전까지는 계속 A라는 사람만 작동을 할 거예요. 요게 인터락입니다. 누군가 먼저 작동을 시켰을 때 다른 사람은 작동시키지 않게 하는 뭐 그런 게 되는 거고요. 또는 요것처럼 무언가가 먼저 작동을 무조건 하고 있어야만 그 후에 다른 장치가 작동하도록 제어하는 것, 그걸 인터락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브라인의 동파 방지 대책으로는 이렇게 5가지 정도를 들 수가 있고요. 자, 다음 6번째로 재상 방법이 있는데요. 자, 뭐 재상이라는 건 영어로 디프로스트라고 부르고요. 자, 교재에 보시면 첫 번째로 압축기 정지에 의한 재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말로 자연재상이라고 하고요. 자, 이 자연재상이라는 건 말 그대로 냉동기가 돌지 않을 때 그냥 녹는 거예요. 자, 이렇게 냉동 창고가 있습니다. 자, 사용 온도는 예를 들어 5도C 정도라고 쳐요. 그러면 이 창고 위에 증발기가 달려 있으면요. 창고 온도를 5도로 낮추기 위해서는 냉매의 온도는 적어도 얘보다 한 10도 정도는 낮게 순환을 합니다. 따라서 증발기 쪽에 흐르는 냉매는 마이너스 5도C 정도의 온도로 흐르게 되는데 냉매 온도가 마이너스 5도다 보니까 이 주변의 공기가 증발기로 와서 붙어요. 그러면서 적상이 낍니다. 얼음이 돼요. 그렇게 되면은 핀이 점점 막히면서 순환되는 공기가 통과를 못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뭐 냉매가 증발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따라서 이런 얼음을 녹이는 작업을 재상이라고 해요. 자, 그럴 때 자연재상이라는 거는 그냥 이 냉동기가 작동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뭐 한 10분이든 20분이든 가만히 있으면 창고의 온도는 5도로 상온이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얼음이 녹습니다. 자, 이걸 자연재상이라고 하고요. 자, 두 번째로 히타재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요렇게 증발기 코일이 있고요. 핀이 요렇게 있죠. 자, 그럼 핀 사이사이에다가 히터를 심어요. 자, 요런 식으로 중간중간에 전기 히터를 심어가지고 자, 냉동기가 돌다가 일정 시간 이후에는 왠지 얼음이 쌓였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재상을 시작해 하고 신호를 줍니다. 그렇게 되면 냉동기는 멈추게 되고 이 히터에는 전기가 들어가면서 히터가 점점 열을 냅니다. 그러면 이 핀에 쌓였던 얼음이 싹 녹겠죠. 그런 식으로 얼음을 녹이는 작업을 히타재상이라고 해요. 뭐 말 그대로 히타로 얼음을 녹이기 때문에 히타재상인 거고요. 다음에 살수재상이라는 거는 자, 수가 들어가면 물이겠죠. 자, 살이라는 거는 자, 살포한다 할 때 그 살자를 쓴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물을 살포한다. 물을 살포해서 재상을 한다라는 거예요. 자, 아까처럼 이렇게 증발기, 배관이 있고요. 핀이 있다고 하면 중간에 히타를 싣는 게 아니라 밑에 물이 들어오는 어떤 공간이 있고요. 물배관에 의해서 물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여기 구멍이 뻥뻥뻥뻥 뚫려 있어서 이 핀 쪽을 타고 물이 흘러내려요. 자, 따뜻한 물이 흘러내리니까 당연히 얼음을 녹이면서 밑으로 떨어지겠죠. 그렇게 얼음을 녹이는 게 살수재상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 살수를 하기 위해서 떨어지는 물의 온도는 책 교재에서 보시는 것처럼 10에서 25도 정도를 쓰시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여기서 또 궁금한 게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재상 수 온도를 왜 10에서 25도로 지정을 할까라는 건데요. 오히려 뭐 40도 또는 막 80도 이렇게 뜨거운 물을 부으면 얼음이 더 잘 녹을 텐데 왜 굳이 10에서 25도냐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자, 솔직히 실무에서도 이 10에서 25도보다 더 높은 온도, 예를 들어 뭐 40도의 물을 이렇게 흘린다거나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냉동 창고에서 이렇게 높은 온도에 물을 쏟아내버리면 어떻게 되냐면요. 예를 들어서 창고의 온도가 마이너스 10도예요. 이렇게 증발기가 있어요. 핀이 있을 거고 이렇게 코일이 지나가면 여기 얼음이 막 쌓였습니다. 근데 이 위로 40도 되는 물을 확 쏟아버리면요. 여러분 겨울에 뜨거운 물 밖에다 쏟으면 어떻게 되죠? 물이 안개처럼 뿌옇게 퍼지죠? 자, 이렇게 낮은 창고에서 높은 온도의 물을 뿌리게 되면 이 창고 안이 안개로 가득 찹니다. 온도차가 너무 커서 물이 순식간에 증발을 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제상 중에 이 문을 열어버리면 안에 작업자가 들어가서 작업을 할 수가 없어요. 앞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안개처럼 쌓인 물이 냉동기가 돌아가게 되면 또 어디로 갈까요? 당연히 증발기 핀으로 가서 또 적상이 되겠죠.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자, 이 증발기 내부에는 드레인판이라는 게 있어서 물이 떨어지고 나면 이렇게 드레인 배관을 통해서 물이 빠져나가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 물이 창고 내부로 안개처럼 이렇게 퍼지면 이 배관을 통해서 밖으로 물이 빠질 수가 없게 되겠죠. 따라서 이렇게 온도차를 크게 해버리면 이 물이 드레인판으로 떨어지질 못하고 창고 내부로 들어와 버립니다. 증발을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10에서 25도를 쓰는 거예요. 창고 온도가 낮으면 낮을수록 물의 온도는 낮게 쓰는 게 맞습니다. 창고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그만큼 물의 온도도 높이면 되는데 최대 25도를 쓰라는 거예요. 더 높아버리면 창고의 온도와 물의 온도가 커버리면 제상을 위해서 떨어진 물이 오히려 증발을 하면서 창고 안에 수분이 가득 차버립니다. 습도가 엄청 높아져요. 그러면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냉동기가 돌아갈 때 창고 안에 안개처럼 뿌옇게 돌아다니고 있는 수분이 순식간에 증발기로 가서 다시 얼어버립니다. 그러면은 증발기가 또 금방 막혀요. 증발기가 또 금방 막히게 되면 당연히 배관에 흐르는 냉매는 증발을 못하겠죠. 공기랑 열교환을 못하니까. 그러면 또 압축기는 애압축을 하면서 금방 또 망가지게 되겠죠. 이렇게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10도의 물로도 얼음은 잘 녹아요, 참고로. 그래서 이 온도는 지켜주시는 게 좋습니다, 웬만하면. 자, 다음 마지막으로 핫가스 제상이라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압축기가 있고 웅축기가 있고 팽창 밸브가 있고 증발기가 있죠. 자, 핫가스라는 건요, 사실 핫가스 배관 하시는 분들마다 틀려요. 각자의 뭐 노하우가 있고 그러는데, 자, 뜨거운 가스가 압축기 출구에서부터 웅축기 입구까지 여기가 고온, 고압의 기체였죠. 자, 핫, 뜨겁다는 거죠. 따라서 고온이란 소리잖아요. 가스, 기체 상태란 뜻이죠. 따라서 고온, 고압의 기체를 뜻해요, 핫가스는. 즉, 압축기에서 토출된 가스, 기체가스를 일단 핫가스라고 부르는 거고요. 이 핫가스를 이용해서 증발기에 낀 적상을 녹인다는 거예요. 자, 어떻게 녹이냐? 뭐 배관을 어떻게든 좀 조작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 여기 밸브를 막아버려요. 그러면 얘가 토출된 거를 다시 배관을 또 따서 이쪽 밸브를 열어요. 여기를 잠그고 여기를 열면 평상시에 이렇게 흐르던 냉매가 밑으로 가겠죠. 얘를 이렇게 뭐 증발기로 보냅니다. 그리고 이렇게 흐르게 해요. 그러면은 여기에 따뜻한 뜨거운 기체 냉매가 흐르게 되겠죠. 그럼 핀에 낀 얼음과 서로 열교환을 하면서 웅축이 되겠죠. 처음에 뜨거운 기체가 갔으니까 온도가 식으면서 이 기체 냉매는 점점 웅축이 될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웅축이 된 냉매는 뭐 따로 팽창을 하거나 뭐 그런 식으로 가서 또 다른 코일을 만들어서 압축기로 보낸다거나 어떤 조작을 하면 될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회사마다 틀려요. 만드는 방식이. 제가 뭐 정확하게 어떤 이런 식으로 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긴 어렵고요. 자, 여기서 키포인트는 이런 게 아니에요. 핫가스 제상에서 지금 중요한 포인트는요, 요런 지금 제어하는 방법이 아니라 결국엔 압축기에서 나온 뜨거운 토출 가스를 증발기로 보내서 증발기를 통과시킴으로 인해서 증발기를 뜨겁게 만들어서 그 얼음을 녹이는 게 핫가스 제상이라는 거예요. 요게 키포인트입니다. 그걸 가져가셔야 돼요. 자, 그래서 냉동기의 제상 방법은 자연 제상, 히터 제상, 살수 제상, 핫가스 제상,
이렇게 4가지 정도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교재 101쪽에 연습 문제가 있는데요. 자, 첫 번째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증발기에 분류 중 액체 냉각용 증발기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했습니다. 자, 여기서 1번, 2번, 4번 같은 경우는 액체 냉각을 하기 위한 증발기였죠. 근데 나관 코일 방식은 관 코일 방식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공기를 냉각시키는 방식이었어요. 그쵸?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고요. 저는 참고로 이런 거 외웠을 때 얘는 액체 냉각용 같은 경우는 그냥 보해 만세 이렇게 앞글자 따서 외웠었거든요. 얘는 보델로고요. 얘는 헤링본이고요. 얘는 마넥식이고요. 얘는 그냥 쉘앤코일식이에요. 근데 뭐 쉘 이런 식으로 하면 외우기가 힘들어서 그냥 보해 만세 뭐 이런 식으로 앞자를 따서 외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외워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로 다음 증발기의 종류 중 전열 효과가 가장 좋은 것은 했습니다. 자, 전열 효과가 제일 좋은 건 마넥식 쉘앤튜브였죠. 따라서 그냥 쉘앤튜브가 전열 효과가 제일 좋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서 플레이트형, 이건 이제 판형을 뜻합니다. 자, 플레이트라는 건요, 그냥 한글로 말 그대로 판이에요. 그래서 교재에서는 판형 이렇게 나왔지만 영어로는 그냥 플레이트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같이 외워주셔야 되고요. 근데 문제에서 꼭 이게 플레이트라고 안 나오고 또 판형이라고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꼭 한글이 있으면 그걸 영어로 어떻게 쓰는지도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기도 해요. 그래야 문제 푸는데 당연히 도움이 되겠죠. 자, 그리고 증발기 같은 경우 전열 효과는요, 냉매액이 많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전열 효과는 좋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판형 같은 경우는 그냥 이런 코일에 들어가는 방식이었고, 펜코일 방식도 그냥 이런 배관에 들어가는 방식이었고요. 나관도 배관을 이렇게 길게 한다는 것 뿐이었죠. 근데 쉘앤튜브 같은 경우는 물론 건식은 튜브에 들어갔지만 이제 마넥식 같은 경우는 이 쉘 자체에 냉매가 들어갔기 때문에 냉매액이 많이 들어갔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4번 쉘튜브식 증발기가 전열 효과가 제일 좋습니다. 자, 세 번째 문제로 마넥식 증발기의 특징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하고 나왔는데요. 자, 1번의 전열 작용이 건식보다 나쁘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교재에서 보신 것처럼 마넥식 증발기가 전열 효과가 가장 좋습니다. 냉매액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건식이라는 거는 아예 비중이 틀렸었죠. 자, 건식은 액이 25%, 기체가 75%였습니다. 그쵸? 자, 근데 마넥식 같은 경우는 오히려 액이 75였고 기체가 25%였죠. 자, 증발기라는 거는 냉매액의 증발 잡력을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냉매액이 많으면 많을수록 전열 효과는 당연히 더 좋을 수밖에 없어요. 자, 따라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했으니까 1번 전열 작용이 건식보다 나쁘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이건 틀린 말이기 때문에 1번이 답이고요. 자, 증발기 내에 액을 가득 채우기 위해 액면 제어 장치가 필요하다 되어 있습니다. 자, 뭐 요런 쉘앤튜브나 아니면은 요런 뭐 헤링본 방식이나 이렇게 냉매 수위가 차게 되겠죠. 그러면 이 수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수위를 체크를 해서 이 수위가 줄어들면 냉매를 더 들어오게 한다든지 아니면 수위가 너무 높으면 냉매가 들어오는 것을 좀 막는다거나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수위를 조절하는 장치가 필요하겠죠. 자, 말로는 마넥식인데 수위가 요 정도 차버리면 전열 효과도 없겠죠, 당연히. 그래서 요런 수위를 체크를 해서 수위를 최대한 가득 채울 수 있는 어떤 제어 장치가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2번도 맞는 말이고요. 자, 3번 액과 증기를 분리시키기 위해 액분리기를 설치한다 되어 있는데요. 자, 마넥식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증발기 내부에 액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제 자칫 잘못하다가는 냉매액이 그대로 압축기로 넘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증발기가 있다고 하면요, 그 후단에다가 이렇게 액분리기를 설치를 해요. 자, 설령 이렇게 액이 들어와서 이렇게 넘칩니다. 그런데 출구 배관은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요 위에 떠 있는 기체만 통과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남아있는 냉매는 저압이 워낙 낮기 때문에 금방 또 증발을 합니다. 그래서 증발한 냉매가 이렇게 압축기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요. 요게 액분리기입니다. 그래서 3번 액분리기를 설치한다도 마넥식 증발기 특징으로 옳은 답이 되겠고요. 자, 4번에 증발기 내에 오일이 고일 염료가 있으므로 프레온의 경우 유해수 장치가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자, 압축기 출구에 제가 아까 유해수, 유분리기를 설치한다고 설명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렇게 유분리기를 설치를 해서 분리된 오일을 이렇게 밑으로 쭉 빨아서 컴포로 다시 넣어주는 이런 장치를 유분리기라고 합니다.
유해수 장치가 필요하다. 이것도 맞는 말이기 때문에 답은 1번이 되겠고요. 자, 다음 교재 102페이지를 보시면은 건식 증발기에 종류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건식 증발기라고 하면 냉매액이 25% 정도밖에 안 되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그냥 코일이 이렇게 있어서 코일 내부로 냉매가 지나가는 것들이 대부분 건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따라서 자, 1번의 쉘 코일식을 보시면은 쉘 코일식은 이렇게 쉘이 있었고 냉매가 이렇게 지나가는 거였죠. 냉매가 이렇게 튜브를 타고 흘렀습니다. 그쵸? 그럼 여기에 냉매가 순환을 하는데 냉매액이 많이 들어갈 수가 없겠죠. 냉매액이 들어오자마자 점점 증발을 할 거 아니에요. 그쵸? 점점 증발을 하면서 줄어들기 때문에 이 쉘 코일식 자체는 냉매액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쉘 코일식 같은 경우는 이제 건식 증발기에 해당이 되고요. 다음 핀 코일식 냉각기 같은 경우도 단순히 이렇게 냉매 배관이 있으면 핀을 설치하는 거였죠. 얘도 입구로 그냥 들어가자마자 바로 증발을 합니다. 그냥.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냉매액이 많이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핀 코일도 당연히 건식이 되겠고요. 자, 3번은 건너뛰고 일단 4번부터 보시면은 플레이트 냉각기. 플레이트가 판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렇게 냉매 배관이 지나가면 요거를 그냥 판으로만 덮은 거예요. 그냥. 그쵸? 얘도 냉매액이 많이 들어가지 않겠죠. 자, 그런데 보델로 같은 경우는 대기시궁축기랑 거의 구조가 비슷한 거였어요. 자, 뭐 이런 대로 예를 들어 우유 같은 액체가 들어오면 밑으로 뚝뚝뚝 떨어지는데 이 떨어지는 중간에 냉매가 흐르는 배관을 설치를 하는 거였죠. 자, 이렇게 냉매 배관만 보면은 얘도 결국은 들어가서 나오면 얘도 냉매액이 별로 없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제가 아까 분명히 구조를 그려드렸을 때 서지 드럼이라 그래가지고요. 여기 요렇게 액이 차 있어서 요렇게 설치를 했었죠. 여기서 압축기로 가고요. 자, 여기에 액이 차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흐르게 됐었죠. 그러면 이 내부에는 액이 굉장히 많이 쌓여 있는 상태가 되겠죠. 이 높은 위치에서 액이 쑥 내려오니까 당연히 액이 많이 쌓여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계속 증발 담요를 이용해서 우유를 계속 차갑게 만들어주는 장치가 보델로였습니다. 그래서 보델로 같은 경우는 건식이 아니에요. 거의 만액식에 속해요. 얘는. 왜냐면은 입구나 출구가 이 서지 드럼, 액 수위 밑에 있죠. 당연히 대부분이 액일 거예요. 그쵸? 따라서 얘는 만액식이라고 보셔야 돼요. 구조상. 자, 그래서 답은 3번 보델로 냉각기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 문제를 보시면 자, CA 냉장고에서 첨가물 저장 시보다 좋은 저장성을 얻기 위하여 냉장고 내의 산소를 몇 % 탄산가스로 치환하는가? 자, 치환이라는 건요. 바꾸는 걸 뜻해요. 바꾸는 걸 뜻해요. 자, 산소를 3에서 5% 감소시키는 대신에 탄산가스를 3에서 5% 증가시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비율을 서로 바꾸는 게 이제 치환이라고 하고요. 뭐 답은 3에서 5%였죠. 이건 그냥 교재에서 제가 보시면 그 내용이 곧 문제이자 답이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 외워주시면 되고요. 자, 마지막 문제. 저온의 냉장실에서 운전 중에 냉각기에 적상이 생길 경우, 뭐 적상은 따르게 이제 성해라고도 하고요. 쉬운 말로 그냥 얼음이 생긴 거예요. 눈처럼 얼음이 딱 덮여버리는 현상. 그걸 적상이라고 하고요. 자, 적상이 생길 경우 이것을 살수로 재상하고자 할 때 주의사항으로 틀린 것 했습니다. 자, 이렇게 증발기 코일이 지나가고요. 여기에 핀이 있을 것이고 가운데에서 팬이 돌아가면서 열교환을 하죠. 근데 살수 재상이래요. 그러면 위에 물이 들어오는 통이 있고 일로 물이 들어오면 판의 밑에 구멍을 통해서 물이 확 쏟아지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물받이 드레인통이 있을 거고요. 자, 그럼 첫 번째 보기를 보시면요. 자, 냉각기용 송풍기는 자, 요 송풍기는 정지 후에 살수 재상을 행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쵸? 자, 요건 제가 설명을 굳이 드리지 않았었는데 요건 뭐 충분히 이해를 그냥 하셔야 돼요. 물이 떨어지고 있는데 팬이 돌아버리면 떨어지는 물이 창고 밖으로 떨어지겠죠. 바람에 의해서. 그렇게 되면 창고 바닥에 물이 떨어지고 이 바닥에 떨어진 물이 얼게 되면 사람이 들어가서 작업하다가 미끄러질 수도 있고 지게차가 들어가게 되면 지게차도 미끄러지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재상을 할 때는 이 송풍기 팬을 꺼야 됩니다. 유일하게
이 송풍기 팬이 돌아갈 때가 자연재상이에요. 자연재상일 때는 팬을 돌려도 됩니다. 그냥 실내에 온도로만 얼음을 녹이기 때문에. 그런데 뭐 히타재상이나 이렇게 살수재상이나 아니면은 핫가스 재상일 때는 팬을 꺼줍니다. 뭐 히타가 들어가고 핫가스가 지나가고 그러는데 이 팬을 돌려버리면 그 뜨거운 바람이 창고 내부로 확 다 들어가 버리잖아요. 그쵸? 그럼 또 창고 온도가 확 올라버리고 이 주변에 열이 남아있어서 얼음을 계속 녹여줘야 되는데 그 뜨거운 열을 계속 창고 내부로 불어버리면 얼음도 잘 안 녹겠죠. 따라서 자연재상을 제외한 모든 재상일 때는 이 송풍기 팬은 정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은 답이 아니고요. 자, 2번. 재상수의 온도는 50에서 60도 정도의 물을 사용한다 돼 있었는데요. 자, 재상수 온도는 10에서 25도의 물을 사용한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쵸?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고요. 자, 3번. 살수하기 전에 물을 뿌리기 전에 냉각기로 유입되는 냉매액을 차단한다 되어 있는데요. 자, 이 증발기에 냉매액이 차 있으면 이 물이 떨어지면서 이 물의 온도가 너무 많이 차가워지겠죠. 냉매랑 열교환을 하게 되니까. 그러면 이 물이 너무 차가워지면 당연히 핀에 낀 얼음을 녹일 수가 없겠죠. 물이 너무 차가워지니까. 그래서 재상을 하기 직전에는, 자, 여기가 냉매가 들어오는 입구라고 하면요, 여기 어떤 밸브를 달아요. 그래서 재상하기 전에 이 밸브를 차단시켜요. 더 이상 냉매가 들어오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쭉 냉매가 빨려서 압축기로 다 들어가고 여기가 냉매가 비어있게 되면 그때 냉동기를 정지시키고 물을 투입시켜서 재상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게 재상의 순서예요. 자, 따라서 살수하기 전에는 냉동기로 유입되는 냉매액을 무조건 차단을 시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4번에 분사 노즐은 항상 깨끗이 청소한다. 너무 당연하겠죠, 이거는. 자, 이 물을 분사시키는 노즐이 있는데 여기가 이물질로 만약에 껴있어서 물이 들어가질 못하거나 나오질 못하게 되면 당연히 재상을 못하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청소를 해줘야 된다. 이 말은 너무 당연합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죠. 10에서 25도씨의 물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증발기에 대한 내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